3m 위에 다이빙, 저 다이빙대 위에서 뛰어내리면요 푹 들어가요. 푹 들어갑니다. 그리고 푹 잠기면 잠길수록 또 그런 게 주식시장에서도 작용을 다 합니다. 주식의 고수들은 확 빠질 때 있잖아요. 이런 어깨에서 고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도 이 시점에서 앞으로 1년 내년 5월 말까지는 최소 15%에서 25% 정도의 수익이 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제이더 상무가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 왕선영 이사가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Q&A 좀 하면 나중에 투자 1인 대학에 관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어떤 분이 밖에서 제가 패스트 캠퍼스에서 올려놨던 주식시장 분석과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이라는 그 영상도 더 보셨다고 했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장이 빠지잖아요. 장이 빠지면 약세장에 한 3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책에도 써놨잖아요. 경기순환형 약세장, 구조적 약세장, 그리고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유명한 예일대학교 다니는 로버트 신도 교수, 로버트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 한 100년 이렇게 넘게 분석을 해보니까 약세장에는 저 3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걸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골드만삭스에서 베어마켓 이센셜이라고 약세장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어요. 저희가 2월 달부터 코로나 때 약세장하고 웬만한 패턴은 다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혹시 틀릴 수 있으니까 그때 골드만삭스 자료를 보고 저희가 이제 확신을 가졌던 거죠. 저는 1987년 블랙만데이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골드만삭스도 똑같이 그때와 비슷한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이라는 거죠.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은 저 3가지 중에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 1, 2, 3 순서 중에서 제일 세게 빠지는 장이 구조적 약세장이죠. 구조적 약세장. 그리고 2번째로 많이 빠지는 장이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입니다. 구조적 약세장은 시장의 50% 이상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들 두려워하는 경기 침체가 온다 그죠?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시장이 도대체 얼마나 빠지는지. 경기 침체가 오니까 내년에 한 번 더 폭락한다는데요. 이런 얘기 많잖아요. 경기 침체로 오는 경기 순환형 약세장이 가장 덜 빠지는 약세장이에요. 25% 또는 한 20% 정도 빠집니다. 그런 약세장인데 코로나 때도 구조적 약세장으로 잘못 해석을 하고요. 굉장히 이제 항상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도 구조적 약세장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약세장의 케이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우리나라 1998년 IMF 때, 이런 때 딱 큰 버블이 무너졌을 때, 그 차트를 갖고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빠질 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세장도 어떤 약세장인지 이걸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명확하게. 오르는 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르는 장도. 재작년에 코로나 때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3,000포인트 간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려서 그 유동성 장세에 말 그대로 유동성 장세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 돈을 찍어서 뿌려주는 중앙은행, 유럽이나 미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느 정도의 돈을 푸는가 정도를 계산해 보면 3,000포인트가 넘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3,150 돌파할 때 우리 직원들끼리 인피니티에서 금요일 날 오후에 다음 주부터 자금 가져가자라고 3,150 돌파했을 때
그때 주식 비중을 이제 70% 낮추다고 얘기가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주식을 꽉꽉 채워오면서 코로나 때 괜찮습니다. 7월이 고점이고 8월 달이 고점이고 하반기에 2차 팬데믹이 오면 다시 장이 1400 갈 수도 있고 그런 와중에 무서운 조정 아니고 바이든 트럼프 제가 틀렸잖아요. 트럼프가 된다고.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무조건 시장은 또 대통령 일기차에 또 오르게 돼 있으니까. 뭐 그런 거 다 감안해서 그렇게 강세론을 외쳤지만 3150딱 돌파하는 거 보고 너무 오버하는 거였었죠. 그때 또 뭐 현대기아차 애플카 만든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삼성전자 반도체로 늘 나오는 얘기. 자 이제 또 미래 시스템 반도체 1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울트라 사이클 등등. 과거 3, 4년 전에는 이 플랫폼 기업들의 서버에 어마어마한 반도체가 들어가네. 근데 또 이번에는 자동차, 인공지능 여기에 또 새로운 반도체 시장이 열리면서 또 슈퍼 울트라 사이클이 시작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다 위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럴 때 주식 사가지고 이익 난 적이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그때 이제 신규 자금 안 받고 자금을 좀 줄이고 그때도 저희 고객분 중에 4억을 맡기신 회장님이 박정모 주식 왜 파냐고 4,000포인트 바로 갈 것 같은데 왜 파냐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강세론자들의 이제 댓글이 상당히 이제 좀 안 좋아지고 있죠. 안 좋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강세장의 유형도 여러 가지 한 3가지가 있고 약세장에도 3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경기 순환형 약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 순환형. 그리고 두 번째 페드가 공격적 금리 인상을 할 때 주식시장 영향이 다들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번에 FOMC에서 3.5에서 4.1%까지 내년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 건지. 고물가 고금리로 내년에 경기 침체, 금리가 저렇게 되면 부동산도 침체할 거고 주가가 또 폭락한다는데 등등.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환율 1250원이 넘으면 꼭 전화가 옵니다. 저희 사수 누나가 전화가 와요. 부산에서 이제 암요양병원 하시는 사촌 누나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럽니다. 세이가 달러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코로나 때도 1250원 넘을 때 달러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전화 오고요. 항상 그렇게 전화 옵니다. 그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누나 1250원 넘으면 달러를 오히려 팔아서 오히려 주식을 사야 됩니다. 해도 그게 맞나? 전부 다 지금 안전자산 금을 사든지 달러를 사야 된다고 하는데 하면서 전화를 그러세요. 그 부분도 한번 주식시장 탈출시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전부 다 이제 페드가 금리 인상 한다는데 1900년이 이제 80년도 후반부터 해가지고 이게 페드 금리 인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였냐면 블랙 먼데이가 있었을 때 1987년도에 앨런 그린스펀이 취임을 하고 1983년부터 87년까지 미국의 주식시장이 엄청 오르고 일본, 한국 전부 다 전 세계 시장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특히나 미국은 1985년 9월 20일 날 미국의 플라자 호텔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에서 일본 니네들 너무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에 물건 파는 거냐? 엔화 가치를 240엔으로 해가지고 되는 거냐? 낮춰라. 그래서 120엔까지 낮추는 거로. 그러면 이제 미국 기업들의 제조 경쟁력이 높아질 거니까 그런 기대감에 또 87년까지 미국의 주가가 막 올라갔어요. 그런 와중에 그린스펀이 딱 금리 좀 올렸더니 갑자기 87년 10월 달에 주가가 폭락하면서 그때도 지금처럼 컴퓨터 알고리즘 내면이니까 계속 뭐를 터치하면 매도, 어디를 터치하면 매도, 자동으로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 하루에 22% 빠지고 그랬던 게 이제 1987년 10월에 있었던 블랙먼데이였죠. 근데 그 이후로 서킷 브레이크랑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프로그램이 막 도미노처럼 못 나오게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 이후에 최근에 75bp를 인상하니까 뭐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94년 11월 이후로 처음이라고 돼 있죠. 22년 만에. 그때가 요때였어요. 요때. 그렇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금리를 17번 줄기차게 그린스펀이 올렸고요. 그리고 15년 12월부터 16년 12월 해가지고 9번의 금리를 올렸고 그리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페드의 금리를 올렸던 역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는지 보자고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페드의 금리 인상에 페드가 금리를 올리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나라의 자금은 전부 다 빠져서 미국으로 채권으로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아니 페드가 그렇게 금리를 계속 올렸던 구간이 언제냐면요. 요 제가 보시기 편하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페드가 금리를 올렸던 구간. 근데 올리기 전에 발발 떱니다. 네, 페드가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유동성을 위축시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발발 떨면서 처음에 이런 급락이 나옵니다. 네, 이런 모습이 항상 나옵니다. 이때가 이제 블랙만데이 때. 그리고 근데 통계적으로 해보면 혹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히스토리컬 임팩트 오브 페드 타이트닝 했을 때 이게 JP모건 자료예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JP모건 자료를 봤더니 마켓 리액션 during previous 과거 레이트 하이킹 사이클 금리를 올렸던 사이클에 주가가 어떻게 됐지? S&P 500 기준으로 2.1% 빠졌었고 0.6% 빠졌고 평균 5.8% 올랐었네. 뭐 그런 게 있죠. 아 달러가 되게 강세로 가지 않나요? 달러도 보니까 4.7% 빠지고 5% 빠지고 결국 달러도 평균적으로 그냥 별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런가? 자 여기서 이제 페드가 이제 금리를 올릴 때 가장 가까운 시절에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17번 올릴 때 처음 2번을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때도 금리 올리기 전에 막 또 발발 떨어요. 보면 2015년 12월 달에 금리를 올리기 전에도 시장이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치고 요거 조금 더 그러면 국내 시장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요게 2004년 처음 금리를 올릴 때요. 이때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게 코로나 사스가 터졌어요. 코로나 사스가 2002년 12월 달부터 터지면서 2003년 3월까지 우리 시장의 주가가 거의 940에서 510까지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팬데믹을 선언을 했는데 주가는 이상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페드가 2002년, 2003년 1월까지 금리를 낮췄었거든요. 유동성 내리가 옵니다. 84% 가까이 올라가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경기 좋았거든요. 경기 좋았어요. 좋았는데 왜 주가가 한번 박살이 나는데 얼마나 빠졌냐면 24%나 빠집니다. 기가 막히게 페드가 6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기 한 달 반 전부터 주가가 확 빠져요.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상할 때 저점을 또 깨버리면서 빠집니다. 이 모습을 조금 더 크게 보면 험악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때 이 하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차이나 쇼크라고 불러요. 왜 차이나 쇼크라고 그러냐면 당시에 후진타오 정부가 들어서고 원자거 총리가 시장이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긴축을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에 중국이 긴축을 한다라는 얘기에 시장이 빠졌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장이 미리 박살이 납니다. 확 빠졌다가 금리 인상하고 빠지다가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보세요. 첫 금리 인상하기 한 달, 두 달 전부터 이제 확 빠지죠. 자, 이번에 첫 금리 인상을 하던 3월 15일을 앞두고 한 달, 두 달 전부터 확 빠지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2월 24일 날 있었어요. 전쟁이 정말 큰 영향을 줬다면 이렇게 못 올라가겠죠. 금리 인상을 앞두고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아쉬운 게 하나 있죠. 1월 말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성장을 하면서 그 교란이 또 있었었죠. 근데 그 교란만 있었으면 우리 시장만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미국 시장도 그죠? 1월 달부터 확 빠졌어요. 그래서 페드의 첫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장은 미리 금리를 인상을 하면 아까 다들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페드가 연준이 긴축을 하면 그동안의 주식시장은 전부 다 기업 실적과는 상관없이 유동성으로만 오르는 줄 알고 유동성 랠리가 긴축을 하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끝나겠지 하는 그 두려움에 항상 이렇게 먼저 빠집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만 됐으면 제가 저번에 예상한 대로 지금 뭐 LG화학도 3월달에 바닥치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3월 바닥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근데 전쟁 때문에 자꾸만 유가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지금 한 번 더 이래 밀리고 실물 금리가 3.2 넘어서 오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걱정이 근데 알겠는데 이번에는 유가 그죠? 유가가 걱정입니다. 그러면 유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5월 달에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얼마인지 아침 회의에서 이제 발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과거 2009년 10년도 신종플루 그리고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 페드가 돈을 풀었을 때 2009년, 10년, 11년까지 70주 장세부터 차정 장세까지 그 2년 동안에 미국 시장은 애플, 아마존이 시장을 주도했는데 이번에는 뭔지 우리는 그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게 2020년 5월 달에 3% TD 나와서 했던 얘기였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번에는 애플 2009년에 애플은 이번에 테슬라인 것 같은데요. 그걸 한 150불에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7월인가 8월 달에 서울경제 인터뷰를 한 걸 보면 그때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에 3,000포인트 가고 환율은 1,050원까지 떨어질 것 같고 유가는 80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은 아니 셰일 혁명 때문에 유가는 45불 정도 못 넘어갈 거라고 다들 얘기를 했었어요. 45불. 근데 왜 제가 유가도 80불 정도로 얘기했는가? 지금 저는 기름도 보면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할 거잖아요. 돈을 계속 풀으니까 뭐 옛날에 50원 100원 하던 라면값 버스비가 지금 1,300원 이루고 있는 것처럼 유가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거잖아요. 근데 2008년처럼 이렇게 오버슈팅도 나오고 또 언더슈팅도 나오고 이래요. 유가를 보면 도대체 이때는 왜 이렇게 올라갔고 이때는 또 왜 이렇게 빠졌고 그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다 이유는 있습니다. 유가가 2008년 7월달까지 146불을 가는 2007년 10월달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시장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도 출렁거려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갑자기 2008년에 터진 게 아니라 2007년 2월달에 HSBC 은행에서 100억 불 손실이 났다. 뭐지? 서프라임 모기지가 있나? 아니 집값이 빠지나? 2006년 8월달 이후로 집값이 빠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아니 얘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그런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해서 2006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유가가 밀렸다가 나중에 이렇게 서울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는 왜 베어스턴스가 2008년 1월 달에 나왔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AIG 등등 메릴린치 전부 다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망하고 있는데 유가만 이렇게 올라가요. 이 글로벌하게 이 헤지펀드나 IB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네. 그러면 롱숏을 많이 한댔잖아요. 그러면 숏을 때리면서 롱 포지션을 어디까지 가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거나 그런 유리한 쪽에다가 롱을 잡습니다.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죠? 2008년 8월 8일 저녁 8시에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이 전 세계 원자재를 다 끌어당기면서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할 때예요. 그런 중국의 수요가 가수요가 있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은 꺾이지 않고 헤지펀드들이 보니까 야 미국은 꺾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의 소비 관련주들 숏 잡고 이런 원자재 롱플레이를 합니다. 그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지금처럼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하잖아요.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146불 갔던 2008년 7월 달에 146불 갔던 게 2008년 12월 달에 40불이 깨져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면요. 유가는 무조건 박살나게 되죠. 경기 침체가 오면. 그래서 저는 제발 그 비관론자들 얘기처럼 경기 침체가 좀 와라. 근데 올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올 것 같습니다. 내년에 미국 실업률이 뭐 3.6이 아니라 한 4.2 정도까지 올라오고. 그렇게 되니까 이 축에서 오버슈팅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오버슈팅이 있으면 반드시 제가 그 방송에서 여러 번 예를 들잖아요. 그 저희 아버지가 스쿠버 다이빙을 좀 하셨거든요. 저도 해보면 물 2m 밑으로 잘 못 들어갑니다. 부력 때문에. 웬만한 실력 아니면 3m에서부터 못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3m 위에 다이빙, 저 다이빙대 위에서 뛰어내리면요, 푹 들어가요. 푹 들어갑니다. 그리고 푹 잠기면 잠길수록 또 튀어오르죠, 그죠? 그런 게 주식시장에서도 작용을 다 합니다. 이렇게 되고, 또 튀어오릅니다. 그런 와중에 이거는 경기 침체가 오니까 유가가 다시 박살이 나고 2009년부터는 그러면 또 왜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는데? 이때 돈을 마구마구 풀기 시작하잖아요. 말 그대로 양적 완화 1기입니다. 언제부터? 2009년부터 2010년 5월달까지 QE1을 하게 됩니다. 양적 완화가 끝났는데도 미국의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유가도 주춤주춤하고 갑자기 2012년 5월달에 그리스 사태가 되게 빵 터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가는 올라갑니다. 경기가 여전히 안 좋으니까 역시 유가 쪽으로 플레이하는 게 좋아. 그래서 또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고요. 이때가 지금이랑 되게 비슷해요. 2011년 이때 유가가 저렇게 올라가니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또다시 막 급등을 합니다. 4%까지 다시 급등해요. 이때 한 5%까지 갔던 금리가. 그런 와중에 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돈을 그렇게 QE2를 시작하고 QE3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2014년 요때는 또 왜 이렇게 급락을 했지? 그죠? 2014년 하반기는 또 왜 유가가 110불 받은 유가가 또 갑자기 왜 이렇게 또 급락을 해요? 몇 대가 왜 그러냐면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테이퍼링이 시작됐었어요. 테이퍼링을 하면서 이제 긴축 모드로 들어가다 보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원자재 가서 막 이렇게 플레이하는 그런 수요가 확 도망 나오면서 유가가 빠지는데 여기 하나 더 있죠. 쉐일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면요. 경제는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존 템플턴 의원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예, 자기는 전 세계 가장 비관적인 시장만 찾아다닌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싸게 거래되니까. 예. 그리고
그 싸게 거래되는 거는 왜 싸게 거래되냐면 뭔가 비관적이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럴 때 살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면 인류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전할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제가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낙천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용기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쉐일이라는 게 그렇게 지하 뭐 1500m, 2000m 뚫어가지고 옆으로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원래는 옛날 기술로는 뽑기 힘든 기름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어릴 때 배웠잖아요. 기름 이제 70년치밖에 안 남았다. 그죠? 어릴 때. 근데 지금은 미국에 1300만 배를 하루에 기름 퍼올리고 있고 기름이 천천히 넘쳐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 발전. 그런 셰일이라는 걸 개발해서 유가를 박살내요. 그래서 셰일 혁명이 없었으면 유가는 저는 이 축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그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엄청난 공급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축이 이렇게 레벨 다운 됐다고 생각합니다. 레벨 다운 돼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봐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때도 보세요. 풍덩 담긴 거잖아요. 휘어오르게 돼 있어요. 휘어오릅니다. 희한하게 작용반작용을 해가지고 오릅니다. 그럼 이 국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버슈팅이에요. 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저게 도대체 언제까지 되는지 모르겠고 러시아가 전 세계 2등 3등 하는 산유국인데 걔를 딱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공격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네. 수요가 일단 공급이 차단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리오프닝이 되고 드라이빙 시즌이 되고 다들 나가서 놀려고 하고 비행기 부킹이 막 꽉 차버리고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제한되겠네. 여기 가서 지금 플레이하는 거죠. 그래서 페드가 왜 저렇게 호키시하게 매파적으로 얘기하냐면 얘네들 여기 가서 놀지 말라고 너네들 그러면서 이제 베네수엘라 찾아가고 빈산만 이제 7월달에 찾아가고 여러 가지 조치를 또 하고 있죠. 그렇게 경제는 또 움직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또 찾아가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3월 달에 페드가 첫 금리 인상할 때부터는 마인드를 이제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나로 바꿔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라고 3% 가서 얘기를 하는데 김동완 소장이 그때가 4월 19일이 우리 등록되자마자 4월 20일 날 출연을 했었으니까 김동완 소장이 그랬죠. 그러면 유가 숏도 괜찮냐고. 그렇죠. 근데 제가 아니요. 주식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되 유가는 아닙니다. 이때도 그죠? 그랬고 유가의 오버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데 왜? 유가의 공급을 보자고요. 수요는 이제 늘어난다라고 쳤을 때 공급이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이때 당시에 리그 카운트 수가 영화 자이언트에 나오던 그 석유 시축이 있잖아요. 그 시추공 수가 이때가 몇 개였냐면요. 1,500개가 돌아갔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유가가 올라가기만 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미국의 소비가 위축될 수 있으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트럼프가 막 짜증을 내요. 이 말도 안 되는 유가 막 하면서 그러면 유가를 확 떨어뜨리고 하면서 이때가 그 시추공수가 850개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쉐일 업체 다 망한다. 그럴 때 170개까지 줄어듭니다. 그 시추공수가 170개까지 줄어들었는데 자, 김동완 소장이 이제 그러면 유가 숏도 괜찮지 않냐? 근데 시추공수가 몇 개 돌아가는지 우리 최상무가 매주 월요일날 그걸 발표를 해줘요. 전무님 220개, 270개, 얼마 지금 몇 개인데 574개. 안 늘어나요, 많이. 그 요때만 하더라도 850개 돌아갔고 요때 1,500개가 돌아갔는데 아직 안 돌아가요. 왜 안 돌아가는지 제가 요즘 신문 봅시다라고 해서 매일 신문 읽어드리는데도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 말씀드리죠. ESG 열풍이었잖아요.
환경과 사회 책임 이런 것 때문에 ESG 때문에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 석유 산업에 대해서 규제, 탄소 배출세 돈 내 하다 보니까 아니 지금은 유가가 올라가서 다시 이익을 늘리고 막 했다가 나중에 또 유가 안정되면 괜히 탄소 배출세 또 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장치 산업의 특성상 제가 어제가 그저께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현대장선 주가 HMM에 거래 날라갈 때 와 나도 배 한 대 구입해가지고 해운사 한번 만들어 볼까?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장치 산업이니까. 그래서 저는 장치 산업은 수급 밸런스가 깨지면 이렇게 가격이 변동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는 약간 조심스럽게 유가가 이제 유가로 저렇게 장난질을 하는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도 저는 계속 체크해 보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약간 휴전 모드로 들어가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베네수엘라, 사우디 찾아가고 이러면서 이제 공급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운전을 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야, 차가 별로 없네. 드라이빙 시즌 지금 그렇게 보면 나가는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지하철은 꽉꽉 차죠. 유가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다 대응을 합니다. 기름이 비싸니까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지 이런 식으로 수요가 자연스럽게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만약에 휴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요 오버시프팅 했던 이 유가가 바로 이 밴드 안으로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도 10년물 금리 이런 것들이 안정화 되겠죠. 그러면 금리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 금리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제일 중요해요.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아직까지 중립금리 어쩌고 하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리고 어쩌고 해야 되는 그런 중립금리가 도대체 어느 수준이지? 그냥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 뭐가 이상하죠. 2009년, 7년 뭐 해가지고 1993년부터 아니 돈을 그렇게 찍어대고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왜 이렇게 계속 장기 하락 추세인 거죠? 이것도 좀 신기해요. 아까 2007년에서 8년 넘어올 때 유가가 140몇 불 갔었는데 아니 140몇 불 갔으면 이때 당시 유가가 10불에서 30불 갈 때였는데 이때보다 금리가 더 높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니까. 유가가 올라가니까 우리는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 유가가 폭등했던 구간에도 금리는 왜 정고점을 못 뚫고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지? 왜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왜 빠지냐면 금리는 실질금리 스몰 r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스몰 r이 뭐냐면 실질금리예요. 실질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자 돈이 필요해요. 박정부가 지금이 바닥이라고 하니까 돈 빌려서 그러면 한번 투자해 볼까? 그러면 돈의 수요가 생겨가지고 자 이제 빌리러 옵니다. 옆 회장한테 나한테 한 1억만 빌려줄래? 그래서 5% 이자 그러면 나한테 5% 이자 줘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아니 내가 4.5에 빌려줄게. 갑자기 옆에서 4.1에 빌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이 너무 많아서. 실질금리는 돈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돼요. 근데 돈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날강도 시스템에서 살고 있다고. 근데 그 날강도가 누군지는 책에는 안 써놨죠. 공식적인 기록은 안 해놨습니다. 근데 그 누구라고 해서 연방준비은행.
달러를 무슨 위기만 생기면 달러를 마구마구 찍어냅니다. 그런데 왜 달러를 찍어내야 되죠? 미국은 30년, 40년 내내 만성 무역 수지 적자국이잖아요. 맨날 달러가 유출되는 나라예요. 달러가 계속 유출되다 보면 무슨 위기 같은 거 하나 빵 터뜨려가지고, 네, 아시아 금융위기 98년, 99년 러시아가 디폴트 나고, 돈 풀어야 돼. 2003, 4, 5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08년 리만 사태 때 지네들이 돈 잔치해가지고 그렇게 지네들 금융기관이 망했는데, 우리나라 때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망하니까 환율이 2,000원 갔잖아요. 원화 가치가 폭락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네들이 돈 잔치하다가 그렇게 거덜났는데 오히려 달러가 더 강해져요. 달러를 그렇게 푸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신사임당이나 거기서 제가 그 원리를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신사임당한테 1억을 빌려주는데 10년 뒤에 조금 했을 때 달러로 빌려드릴까요? 원화로 빌려드릴까요? 했을 때 보면 다들 이제 달러를 원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가 보니까 달러를 마구마구 찍어대는데 전 세계의 돈 중에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제일 높게 유지가 해놓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허접한 나라의 통화가 계속 레벨 다운되면서 쓰레기가 되는 거죠. 돈은 정작 달러를 찍어내는데 쓰레기가 되는 통화는 이머징 마켓, 그런 개발도상국, 특히나 돈을 못 버는 나라의 통화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쨌든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데 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다 배웠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돈을 투자를 해서 뭐 기업에 대한 자금 수요가 늘어나고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겠다고.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찍어놔가지고 이 금리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내년에 3.5에서 4.1% 페드 금리 안 간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이런 역사를 보고.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 3.2 정도에서 금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조만간에 이때 2011년 유가는 14년 하반기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차정장세의 끝물이었던 2011년도 7월달까지 금리가 오르는 척 하다가 실질적으로 또 확 빠져요.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금리가 빠질 때 보면 전저점을 항상 깨면서 빠져요. 그렇죠? 전저점을 깨면서 빠져요. 이 전저점을 깨는 이유가 전부 다 그만큼 돈을 마구마구 찍어놔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2011년도에도 14년까지 유가가 위에서 110불에서 놀았지만 실질적으로 금리는 이제 빠졌어요. 근데 이제 금리가 빠지는 거는,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유가는 위에서 놀고 있는데 왜 기대 인플레이션은 꺾였을까? 왜 꺾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2010년 5월에 그리스 사태가 있고, 그리스 사태가 바로 잡혔냐면 그게 아니라 2011년, 12년, 13년, 13년 가면서 그리스 국채 금리는 24%까지 올라가고, 그리스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그래서 피그스 국가로 번집니다. 남유럽의 작살이 나다 보니까 유럽의 경제 전체가 흔들리니까 전 세계 소비의 축의 큰 축이 유럽이잖아요. 거기가 휘청거리니까 그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하면서 금리가 또 확 빠져버려요. 유가는 안 빠졌지만.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먼저 빠졌는데 유가 위에서 헤지펀드들이 유가 가지고 막 놀다가 나중에 뭐야 테이퍼링까지 하고 도망가야 되겠네. 거기다가 뭐야 쉐일로 엄청나게 기름을 생산한대. 거기서 유가가 와장창 빠지는 그런 그림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뒤에 왕이자랑 우리 최승모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되니까 조금 빠르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지금도 저는 15%에서 25% 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격이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올라갈 때 올라가는 어깨에서 팝니다. 1월 8일 날 우리는 이제 자금 안 받습니다. 주식 30% 줄이자. 그리고 5월 달에 세리메이로 일단은 과열된 이 증시에 주식을 줄여놨다가 연말해서 다시 하든지 합시다 하고 파는데, 저는 성격이 주식의 고수들은 확 빠질 때 있잖아요. 이런 어깨에서 밀어버리면서 파는 고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좀 주식을 사고 싶은데 물량 좀 주세요 할 때 주는 거 좋아합니다. 마음 편하게. 그리고 지금은 어떤 국면이죠? 막 주식 팔면서 내 것 좀 받아가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드릴게요.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어디서 사냐면 저는 무릎이다 생각하면 삽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안 사냐면 어깨니까요. 요 위에 RSI 제가 책에도 써놨잖아요. RSI 선대감 보시죠. 과열. 이것도 보세요. 과열이니까. 근데 30 가면 적금 매수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30 이하로 떨어지는 국면은 잘 안 줘요. 이 2009년부터 30 이하의 기회를 준 것은 2011년 8월 달에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확 빠졌을 때 마이너스 26% 빠졌거든요. 이때 RSI가 30 이하로 하고 잠깁니다. 그리고 언제 잠겼지? 2018년 하반기에 미국의 금리가 3.2% 올라가고 페드가 벌써 8번이나 금리를 올렸는데 이번 12월 달에도 또 올리고 2019년도에도 우리는 금리 두세 번 더 올릴 거야. 중립금리가 왜냐하면 저 위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확 박살나면서 그때도 시장이 27.7% 빠졌는데 그때도 RSI가 30 이하로 떨어져요. 그리고 코로나 때 30 이하. 그리고 이번에 30 이하로 빠지고 한 번 더 빠졌어요. 근데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건 있죠. 좀 더 기다렸다가 살 걸. 조금 더 기다렸으면 무릎이 아니라 발목에 살 수 있었는데. 근데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남들이 막 내 주식 좀 제발 가져가서 난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기서 주식 팔고 나가고 싶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 부모도 해서 좀 주식 사드릴게요. 여기서 사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다 이제 걱정이시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데 이렇게 사가지고, 내년에 한 번 더 폭락 오고 그런다는데, 박정부 사는 거를 봤다요? 거기서